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컬처 스페이스 김석희입니다. 작고 예쁜 것들의 편집샵 에이미스 협찬으로 미술 이야기 보내드립니다. 네, 여러분, 미술이 동양의 전통적인 그림이라고 할 수 있는 서화랑 어떻게 달랐을까요? 무엇이 가장 달랐을까요? 우선 서화는 글과 그림을 묶어서 하는 말이죠. 근대적 의미의 미술은 일단 그림을 장르로서 독립시켰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림을 장르로서 독립시켰다라는 것은 또 여기에 몇 가지 의미가 있어요.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글자가 사라지고 그림 자체가 하나의 세계를 구축할 수 있었다라는 거고, 그림이 아니더라도 불상 같은 거 있잖아요. 종교로부터 분리가 됩니다. 네, 원래 숭배의 대상이었던 불상, 부처님과 동급이었던 불상이 박물관이나 갤러리에 오면서 하나의 감상하는 대상으로 변하게 되죠. 네, 그래서 종교와 분리된 예술, 네, 이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어디서 분리가 됐을까요? 네, 자연으로부터도 분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인공으로서 존재하게 되는 거죠. 예, 옛날에는 그림이라는 게 그냥 자연의 일부 같은 거였어요. 자연의 정신이라든지 그 사군자 같은 걸 생각하면 자연에 있는 걸 그대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지요. 그런데 이제는 그림이라는 것 자체가 모든 기법, 그 다음에 모든 걸 다 그릴 수 있고, 그렇게 되면서 자연으로부터도 좀 분리가 되는, 그래서 이렇게 자연과 종교와 글자와 이런 것으로부터 분류되었다라는 점이 미술이 하나의 장르로 독립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자, 그러면 다음 또 뭐가 있을까요? 두 번째는 독립된 플레이스, 갤러리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전시장이 생겼다라는 것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박물관이나 미술 전용 갤러리가 생겼어요. 일본 최초의 사립미술관은 1890년에 설립된 가와사키 미술관이에요. 마치 간송미술관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일본의 미술품들이 해외로 자꾸 빠져나가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자기 돈으로 사비를 털어서 막 사들여요. 예, 그 사들인 그림들을 모아놓은 곳이 가와사키 미술관이었는데 그 주인 이름이 가와사키예요. 예, 가와사키 씨라는 사람이 만든 거죠. 근데 이제 결국 자금난에 부딪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수해를 입어서 홍수가 나서 그런 피해도 있고 이러는 바람에 결국은 이 미술관이 없어집니다.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 미술관이에요. 네. 그리고 공립미술관은 이것보다 조금 늦게 생겨요. 1926년에 도쿄 부미술관이라는 게 세워지거든요. 그때 이제 도쿄가 부였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도쿄도가 됐죠. 그러니까 지금은 도쿄도 미술관입니다. 네, 이거는 이제 어떻게 생겼냐면 여론이 신문 같은 데에 막 그런 이야기가 왔어요. 서구에 가면 자기네 수도에 자신들의 문화를 어필할 수 있는 그런 미술관 같은 게 다 있는데 일본에는 그게 없다. 우리도 만들어야 된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이제 계속 여론으로 형성이 되면서 그 여론에 밀려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미술협회가 생겨났다라는 거예요. 이게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미술협회가 생기고 전람회를 하고, 전람회를 하면서 상이 생겨요. 미술대회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일본 최초의 양화 미술 단체는 메이지 미술회예요. 그간의 미술들은 주로 이제 관청에서 권력자의 요청에 의해서 그림을 그리거나 뭐 이런 경우가 많았는데 도공들이 이렇게 그리거나 그랬잖아요. 이거를 개인의 자격으로 예술 활동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리고 그림에 등수를 매기는 제도가 생겼다라는 것도 미술 이후의 일입니다. 오늘 일본의 근대를 대표하는 화가, 구로다 세이키라는 화가의 그림을 잠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그의 대표작인 호숫가예요. 모델은 게이샤였고 이 게이샤가 나중에 화가와 결혼합니다. 구로다의 부인이 되죠. 구로다는 1895년에 프랑스 전람회에서 입상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프랑스 유학파죠. 입상한 경력이 있는 구로다는 일본에 돌아와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근데 프랑스 전람회에서 입선한 작품은 아침치장이라는 작품이었어요. 아침치장이라는 작품을 이제 해외에서 상을 받았으니까 일본 국내 박람회에 이제 출품을 해요. 근데 이게 굉장히 큰 논쟁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동안에 없었던 그림인 거죠. 네. 그래서 이 그림을 그린 구로다 세이키는 프랑스 유학파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1896년에 메이지 미술회에서 떨어져 나온 백마회가 생깁니다. 구로다 세이키는 이제 이 백마회의 6번째 미술전에서 나체 부인상이라는 그림을 또 내놔요. 이게 또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이제 경찰이 와가지고 이 나체 부인상에
하반신을 천으로 가려버려요. 그래서 이른바 고시막기 사건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고시는 허리고 막기는 가렸다, 둘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허리 아래 부분을 커튼처럼 이렇게 천으로 둘러버린 거죠. 그래서 이 사건은 굉장히 일본 미술사에서 유명한 사건입니다. 자, 서양의 경우에 나체라는 건 어떤 의미였을까요? 네, 그것은 그렇게 터부시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오랜 옛날부터 서양의 세상의 중심은 남자였고 인간의 기본 형태와 아름다움은 남성의 아름다움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미술의 테마 역시 굉장히 남자의 육체를 많이 표현을 했죠. 그리스 시대의 벽화 같은 걸 보면 알 수 있어요. 이를테면 뭐 창 던지는 남자라든지 뭐 그런 그림들 떠올려 보시면 알 수 있겠죠. 우리는 보통 이제 누드화라고 하면 주로 이제 여성을 떠올리잖아요. 예, 그렇지만 벌거벗은 여성이 그림에 나타나기 시작한 거는 한 1500년경부터예요. 그리고 17세기에 이르러서야 루벤스 같은 사람들이 여성 누드를 이제 활발하게 그리기 시작하죠. 그래서 풍만한 여성들, 풍만한 여체를 그리기 시작합니다. 이 무렵부터 여성 누드가 미술의 중요한 테마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래서 여성 누드 그림이 많아진 18세기 로코코 시대, 이 시대에도 여성은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거나 슬픔에 잠긴 주체가 아닌 남성의 어떤 대상, 그렇게 묘사가 됩니다. 19세기의 유명한 그림, 인상파 그림이죠. 풀바디 식사 같은 그림을 보면 남성들은 모두 옷을 입고 있는데 여성들은 다 옷을 벗고 있어요. 여성들만 누드 상태죠. 이게 비판의 여지는 있지만 사실 누드는 네이키드하고는 의미가 좀 달라요. 자, 여러분, 누드와 네이키드는 어떻게 다를까요? 네, 네이키드는 그냥 옷이 다 벗겨져 있는 무방비 상태를 네이키드라고 하죠. 벌거벗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부끄럽고 뭐 이런 상태인 거죠. 그렇지만 누드는 일단 부끄럽지 않아요. 예, 그리고 화가의 눈에 의해서 아니면 그 연출에 의해서 재구성된 몸입니다. 풍만하고 뭐 자신감 있고 아름답고 이런 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누드와 네이키드는 차이가 있습니다. 네, 아무튼 이런 누드화의 의미가, 이런 누드의 의미가 일본에서는 조금 서양과는 달랐다, 사회적인 의미가 달랐다, 이 이야기를 좀 할까 합니다. 그래서 백마해가 해산된 다음에 광풍해라는 게 생겨요. 광풍해는 지금까지 있습니다. 광풍해에서 데라우치 만지로 같은 사라 화가들을 중심으로 해서 나체화가 계속 이어져요. 계승이 돼요. 근데 데라우치 만지로는 대생의 신이라고, 가미사마라고 불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데라우치 만지로는 한국인 화가인 변시지 선생님의 스승이기도 해요. 변시지 선생님이 한국으로 올 때 아쉬움의 어떤 석별의 정을 쓴 편지 같은 게 그걸 써주셨는데 제가 그거를 직접 본 적이 있어요. 굉장히 명필입니다. 제가 변시지 선생님 이야기는 나중에 따로 한번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일본 미술에 나체가 도입이 된 것은 경찰이 동원될 만큼 긴장감 넘치는 그런 사건이었어요. 강력한 네, 사건이었습니다. 네, 서양에서 들어온 미술이라는 제도가 일본의 질서를 교란하고 그 질서에 저항했다고 해야 될까요? 그리고 이 문제는 그렇게 쉽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현대에 이르기까지 이 문제는 계속 이어져요. 무려 1996년에 네, 도쿄에서 그 성기가 노출된 어떤 예술품에 기저귀가 채워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이것도 경찰이 개입돼요. 그러니까 나체화는 질서에 대한 도전이자 테러였다고나 할까요? 테러가 아니었다면 어떻게 경찰이 예술에 개입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일본에 전통적으로 나체화가 없었느냐, 그동안? 그렇게 생각해보면 아니거든요. 얼마든지 에도시대의 그 에마기라든지 이런 거 보면 나체화가 얼마든지 있었어요. 그런데 왜 경찰까지 개입하면서 그림을 가려야 했을까요? 나체라는 건 옷을 하나도 입지 않은 상태, 네이키드 상태를 의미하는 거죠. 네, 정확히는 속옷을 입지 않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수영복 입은 걸 나체라고 하진 않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그런데 일본 전통 복장에는 사실 속옷이 없어요. 양장이 보급되면서야 사람들이 팬티를 입게 된 거예요. 네, 양장이 보급되면서 거의 뭐 반나체에 가까웠던 일본의 전통 복장은 정근대성을 의미하게 되고 타파해야 될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일본은 근대화에 분주했던 나머지 관리 체제를 동원해서라도 정근대성을 타파하고 싶었던 거겠죠. 그 강박 때문에 경찰까지 동원돼서 나체화의 하반신을 가리는 그런 지경에 이르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일본에서의 나체화는 위로부터의 근대화,
그러니까 뭐 제국주의나 내셔널리즘 거창하게 얘기하면 그런 데 대한 저항이었다고도 할 수가 있어요. 미술 역시 근대화의 일환이었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좀 아이러니한 일이기도 하죠. 네, 하지만 잠깐 또 생각해보면 근대 초기에 구로다 세키 같은 사람이 자기 제자들한테 자기를 메토르라고 부르라고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메토르는 뭐냐면 원래 불어로는 메토르일 거예요. 아마 제가 발음은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메트흐라는 것은 스승님을 의미하는 장인이나 스승님을 의미하는 그런 말인데 프랑스에서 자기가 자기 선생님을 그렇게 불렀겠죠. 그 일본에 돌아와서 자기 제자들한테 그렇게 부르도록 요구했다라는 거잖아요. 이 부분 생각하면 굉장히 좀 묘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연 일본에서의 어떤 저항적 의미 속에 그런 서구 동경 이런 게 같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았을까 하는 게 조금 더 복잡하고 조금 더 다층적인 그런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런 이야기는 또 기회가 닿으면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궁금한 게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출연을 혹시 원하시면 동영상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주소는 댓글에 적어두겠습니다. 여러분 질문에 답하는 시간도 마련해 볼까 합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